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성근입니다. 아카데미 사관왕을 휩쓴 영화 기생충은 대한민국 불평등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바꿔보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이번 총선에 도전한 후보들이 어떠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수원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수원시 8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른 초청 기준으로 후보들을 모셨으며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추첨된 순서에 따라 참석한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남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8달 구민 여러분, 기호 2번 김용남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을 통해서 저의 평소 정치 및 경제에 관한 생각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박예휘 후보입니다. 8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기호 6번 박예휘입니다. 사고 파는 8달에서 이제는 사람이 평등한 8달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함께 어울려 살 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8달 구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입니다. 더 큰 8달, 계속 발전하는 8달의 모습을 이번 토론회에서 8달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토론회 같이 해주셔서 같이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출마 의변을 듣는 시작 발언 후에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순서가 끝나면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상호 간 개별 보충 질문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드리면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 간 보충 질문을 진행한 뒤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각각의 순서별로 답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 시간을 넘어가면 10초 이내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들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여된 시간은 2분입니다. 김용남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8달 구민 여러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과연 나아지셨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학적 터무니없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는 3년 내내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일부의 표현에 의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마치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본격적으로 경제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우한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과 가을을 정말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정부의 억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범죄 혐의로 본인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 임명에 강행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지를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는 수원의 5개 선거구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저 기호 2번 김용남에게 여러분의 표를 몰아주셔서 민주당에게 쏠린 권력의 균형추를 좀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출마의 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예휘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호 6번 정의당 박예휘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의원을 서로 수원시 병선거구에서 19대, 20대 해오셨던 두 분과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이죠. 그리고 임기 중에 저 수원 시민이었던 사람으로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팔달 구민 또 수원 시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치가 꼭 필요한 곳에 가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팔달의 한 고시원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벌고 있을 때 2년 동안 또 고시원에 살았던 저는 고시원에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당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보증금 마련할 목돈이 없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강남까지 24분이 걸리든 40분이 걸리든 무슨 상관일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한 보건소입니다. 팔달구 보건소인데요. 선별진료소가 장애인 주차 공간에 마련되어 있고 별도로 장애인 주차 공간은 확보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또한 배너에는 한국어로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인구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주민들이 설 자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네. 남문시장 일대입니다. 한눈에 봐도 사람보다 자동차가 우선입니다.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차량이 더 총행량이 감소되고 사람이 걸어 다니기 좋고 휠체어가 다니기 좋은 곳이 사실상 수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시장거리가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모두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살기가 불편한 게 아니라 불평등 때문에 불편합니다. 시의원, 구의원들이 할 약속들이 아니라 반드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약속들이 우리 팔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팔달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영진 후보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팔달 구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대단히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적절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조국과 싸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김영진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팔달 구민 여러분께서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김영진 후보를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으로 지난 4년간 국회와 팔달구에서 쉼없이 땀 흘려 일해왔습니다. 초선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팔달구의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14년 만에 통과시켜 냈습니다. 팔달경찰서 예산 486억을 확보했습니다. 팔달구 관내에 초중고 다목적 체육관 8개 학교 예산을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제공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싸움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제대로 일을 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 잘하는 김영진이 해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김영진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안전한 팔달,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팔달 구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세 분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내에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감염병 예방 및 향후 대처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 하더라도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와 같은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신종 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박 예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6번 박예휘입니다. 한국의 방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의 헌신 이면에는 취약한 공공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가 그 시스템을 방치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보이는 휴먼 드라마,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준비된 모두를 위한 든든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병실이 꽉 차서 환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못 받는 서러운 경험 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을 OECD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감염이들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방역은 성공했지만 정치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처, 정부 신뢰도 조사, 또 잘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를 물어보는 대응 여론조사. 사실 이보다 필요한 것은 마스크 오브제에 결함은 없는지, 어떤 것이 공적 마스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확진자 신상 정보가 너무 과도하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요? 정치가 너무 쇼맨십으로만 일관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관심은 오직 민생입니다. 의료 시스템에서 조금이라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모두를 위한 치료받을 권리를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후보 차례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과거에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사건에 연이어서 사실은 감염병 바이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감염병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를 잘 대응하는 것은 또 이후를 준비하는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은경 질본본부장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대처, 격리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수칙을 잘 지켜나가면서 감염병 확산을 국민과 정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염병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서 그 기능과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6개 권역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해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고 음압치료 병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응 체계를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갈 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용남 후보 차례입니다. 네, 4월 7일 자정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1,4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역에 있어서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대만과의 비교해서 다음 이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했을 때 대응책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중국과의 어떤 교류도 활발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대만은 지금 확진자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30분의 1이 채 안 되는 적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최근까지 5명에 불과합니다. 대만이 취한 조치는 초기에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조속히 실시했고요. 그리고 초기에 마스크 수출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3월 내내 겪었던 마스크 대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대만과 우리나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모범으로 해서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다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주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위축된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소요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어떤 의견인지 후보자 각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김영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는 크게 코로나19의 상황이 과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97년에 우리가 겪었던 IMF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야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결정한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수원시에서 결정한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문재인 정부에서 당초 70% 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급 기준 그리고 100%를 확대할 예정입니다만 그런 논의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 즉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향에 있어서는 재난기본소득이든 재난지원금이든 따질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우리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모든 지원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할 때이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대처와 입장이라고 봅니다. 김용남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도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합쳐서 20만 원입니다.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정부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4인 가구당 1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해진 분들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와 직접 관련된 지원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국민에게 대상을 확대해서 사실은 경기 부양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씩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계획대로 지급이 되면 5월 하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6월을 넘겨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본 소득 20만 원 내지 50만 원 갖고 지금 벌어지는 경제난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는 훨씬 많은 금액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예휘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네, 결국 정의당이 가장 빨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점부터 정의당은 끊임없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한 달 전에는 반대만 하시더니 왜 이제야 정의당이 주장했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미 일거리가 끊기고 임대료 못 내서 밀려나고 교육은 부실해지고 가정에서의 돌봄은 과중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논의를 했다면 상황은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나온 대책입니다. 그나마 큰 정당들이 의석이 많아서 기댈 곳은 그 당들밖에 없는데요. 한 곳은 종부세 완화가 대책, 한 곳은 법인세 인하가 재난 대책이라고 합니다. 9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 또 법인세로 수천만 원 내는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재난 대책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독일은 코로나 민생 재정으로 GDP의 30%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것은 없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 시기에 국가가 우리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를 국회부터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 순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후보 간 질문과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이고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이어지는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시간도 같습니다. 먼저 김영진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팔달구민 여러분, 김영진입니다. 공약은 지난 4년간에 해왔던 부분 속에서 잘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더 잘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새롭게 약속을 하면서 지켜나가는 현실 가능한 팔달구민과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지난 4년 동안 김영진 국회의원은 여러분이 국회에 보내주셔서 지난 14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신분당선 연장선을 광교에서 월드컵 경기장, 화서역에서 호메시까지 연장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냈습니다. 사실은 2006년에 결정됐던 사안인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가장 고등어의 가운데 격인 분당 정자에서 광교까지만 신분당선 연장선을 완공하고 나머지 머리와 꼬리 부분인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서 홈매실까지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리고자 했던 팔달 구민들의 교통복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실 가능한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2014년에 신분당선 연장선 B씨가 0.57이 나왔습니다. 2017년은 0.3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론회나 여러 자리에서 전 토론에서 정미경 전 의원이나 우리 김영남 후보께서도 복선 전철과 당초 노선으로 이것을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사실은 14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동일하게 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실 가능하게 조속하게 착공하고 그 이후에 변경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재정당국과 설계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향이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팔달경찰서 부지도 당초 시기에 최초 제일 적합한 장소인 지동에 팔달구의 중심의 지동 지역에 설정이 되었다면 아마 빨리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위치를 적절한 위치인 지동 현 부지를 이동하면서 총 사업비가 20%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어났고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86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팔달구 관내에 8개 학교에 대한 다목적 체육관을 조속히 완공해서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학교, 뛰놀기 좋은 체육관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팔달구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서 현실 가능한 공약으로 더 나은 팔달, 더 발전하는 팔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진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두 후보께서 이제 김영진 후보에게 질문을 하실 차례인데요. 김용남 후보부터 먼저 시작하시죠. 예, 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팔달경찰서는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가서 2015년 12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총 사업비 496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면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장소도 지동에 있는 목골 사거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을 지정한 적도 없고 추진한 적도 없습니다. 4년 내내 착공도 못하다가 이제 와서 뭐 본인이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좀 너무 터무니없는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주신 말씀은 김용남 의원께서도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팔달경찰서의 최초 부지는 지금 KBS 인계동에 있는 KBS 드라마 센터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팔달경찰서 부지가
과거 2012년에 오원춘 박춘풍 사건이 났었던 지동과 매교동 일원의 팔달구의 중심이 아니라 팔달구의 동남쪽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의 위치로는 적절하지 않다. 팔달의 치안과 안전이 외국인 많은 분들이 교통하는 사통팔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치안 수요를 잘 수요하고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팔달 구민들의 얘기가 많아서 KBS 드라마 센터가 있는 인계동 동남쪽은 적절하지 않고 지동으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KBS에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수원시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3자가 다시 협의해서 지동으로 이전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당초 496억에서 590억 넘게로 한 90여 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돼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지난 4년간 486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드립니다.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예. 자,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밝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총사업비 496억 원으로 예산 확정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016년 1월쯤 당시 KBS 고대영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 드라마 센터 인계동 부지를 좀 팔고 싶은데 사줄 수 없겠냐고 물어서 제가 팔달경찰서 부지는 이미 지동의 목걸사거리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무산 이미 그때 확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좀 사실관계를 전혀 시간이 됐습니다. 질문으로 보고 답변을 해야겠습니까? 그냥 발언으로 넘어갈까요? 답변 주시죠. 예, 답변하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2017년 12월에 팔달경찰서 부지 변경이 KBS 수원센터에서 지동 237-24번지 1원 및 총사업비 조정이 됐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로 있고 총사업비 96억 9,400만 원 증액 및 사업기간 2년 연장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김용남 후보께서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서 관련해서는 팔달경찰서는 이전의 경찰서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치안수가 있을 때 빈 땅에 경찰서를 짓는 겁니다. 수원에서도 서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가 그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3,000평, 5,000평을 주고 경찰서를 만들었는데 팔달구는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구시가지에 오래된 가옥과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와 과정, 감정의 과정, 그리고 상호 협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진행이 됐고 이 내년 4월이면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팔달 구민들에게 편안한 안전한 팔달을 전해드리고 특히 수원 화성과 200m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오래된 가옥, 고물상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수원 화성과 어울리는 멋진 팔달 경찰서로 김영진이 완공해 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예휘 후보께서 김영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진 후보님의 지역구 공약 잘 들었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으로 전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회에 300명 중 1명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질문 드립니다. 후보님께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벌할 근거가 왜 모자라다고 하는지, 현행법의 한계는 무엇이며 또 보완해야 할 입법 요소는 무엇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번방 사건의 재벌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같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하는 구매자와 소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합상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법률 개정안에 명확히 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불법 촬영물을 영구적으로 우리 디지털에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촬영물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신속하게 영상을 삭제하여 여성이 안전한 사회, 피해받는 여성들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스토킹이라든지 데이터 폭력 등 여러 방면에 있어서의 성적인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충 질문하시죠. 네,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답변을 듣고서 부대표로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와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자 29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분만 응답이어서 좀 뜻밖이었습니다. 정당 정치 원칙을 훼손하는 비례 위성정당 이번에 만드셨는데 미래통합당과 별반 행보가 다를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다음 국회 때는 확실한 개혁을 위해 같이 만드시는 건 어떤가요? 저는 그 제안에 동의하고요. N번방 사건에 대한 단호한 처리를 위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한다면 저는 어느 때든지 임할 자세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식의 통일과 서로의 인식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래 황교안 대표가 N번방 사건을 대하는 입장을 보면서 어떻게 N번방 사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와 봤는데 막상 보니까 좋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것이 황교안 대표가 임하는 N번방 사건의 말이었어요. 도대체 N번방 사건은 비밀번호가 있고 암호화폐를 비롯한 돈을 내고 동의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성범죄를 이끄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는 오프라인상의 여러 가지 과정이나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수원역에 있는 성매매 직결제에 대해서도 수원시, 경기도, 정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그 대책을 가지고 빨리 그 대책을 마련하고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성들에 관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는 김용남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부여된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제가 굵직굵직한 공약 5개 정도만 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저의 공약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팔달구의 산업 기반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저의 공약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공약은 경기도청이 이제 팔달구를 떠나서 광교 신도시로 곧 옮겨가게 됩니다. 그 빈 부지에 경기도청이 떠나간 땅에 청년 창업센터를 유치하자는 것이 공약입니다. 그래서 산업 기반이 미약한 팔달구에 청년, 물론 장년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빨리 창업에 몰두하면서 경제 활동을 활발히 벌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은요. 우리 유네스코의 등록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성곽을 이용해서 한옥타운을 조성하자는, 그러니까 이른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오셨을 텐데요. 전주 한옥마을보다 우리 수원은 더 여건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관문인 인천이나 서울에 훨씬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 업종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세 번째는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복선화 추진입니다.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착공은 2023년에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 편의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복선으로 추진해서
정상대로 2023년 착공 그리고 지금 월드컵 경기장역이 원안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주차장 한가운데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빨리 원안대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팔달구에는 1인 가구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팔달구는 약 35%, 정확하게는 34.9%가 1인 가구인데요. 수원 평균 28%보다도 월등히 높고 전국 29%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청년과 어르신들에 대한 1인 가구 주택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팔달경찰서의 조속 착공과 완공인데요. 원래 2015년 12월에 제가 예산 496억을 받으면서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면 이번 달이 팔달경찰서 문을 여는 개청 예정이었습니다. 4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서 빨리 안전한 팔달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박예휘 후보부터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수막에서 이제 본 슬로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현재 후보님께서는 망가진 경제, 무능한 정치라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모두 국정농단과 또 사기 등으로 현재 징역을 살고 있고 또 그런 정당에서 무능한 정치를 운운한다는 것을 보니까 좀 기분이 묘했는데요.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현 집권 여당과 정부의 무능한 정치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범여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는 과거 정권을 국정농단이라고 비판을 합니다만 특히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현 정부는 거의 국정 파탄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내내 좋은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는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취업률이 올랐다고 자랑을 합니다만 그 취업률의 대부분은 노년층에 대해서 제공되는 공공근로, 그러니까 월 몇십만 원 안 되는 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30대, 40대의 일자리 그리고 월급이 비교적 높은 제조업 일자리는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제정책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망가진 경제를 확 바꾸겠다는 공약을 드렸고요. 무능한 정치 말씀드렸는데요. 경제정책을 처음부터 잘못 핀 것 자체가 무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달경찰서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면 이번 달에 개청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팔달경찰서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첫 삽도 뜨지 못한 무능한 정치, 이제는 바꿔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 슬로건으로 망가진 경제, 무능한 정치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보충 질문 하십시오. 네. 말씀하신 비판 지점이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인상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인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위기가 오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미래한국당 또 통합당 역시 재난기본소득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시키자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당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어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재난기본소득과 소득주도 성장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은 임금주도 성장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을 많이 올리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만 그건 완전히 거꾸로 된 모순입니다. 사실은 경기가 좋아져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구인난이 생기면 그러니까 여러 기업체나 사업장에서 사람을 서로 뽑아가려고 하면 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죠.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 34%가 인상됐는데요. 그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큰 충격에 대해서 경기 부양용의 소위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넉넉하게 해드려서 경기를 일시적으로 부양시키자는 그야말로 응급 처방에 해당되는 경제 정책입니다. 이러한 응급 정책을 상시적으로 항상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하고 재난기본소득은 완전히 그 출발점부터 다른 개념이고요. 두 개를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영진 후보가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죄송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재난 기본소득에 관해서 유승민 의원께서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적 의견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김용남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청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청이 현재 등록문화재 688호로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보면 적절하게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또 경기도 산업단체에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화 안 되는 방향에서 이후에 또 다른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정부가 발표했던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 70%나 폭이 넓은데 또 상위 30%를 가려내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지금 이번 달을 넘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50만 원씩 지급해서 경기 부양용으로 쓰자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유승민 의원은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난 기본소득의 개념으로는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 그리고 장사나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야말로 재난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쓰신 용어가 약간 다른 개념이 아닌가 싶고요. 경기도청 물론 고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청사 정도의 높이라면 충분히 청년 창업센터를 유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활발한 창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전에 불도저 운전수로 일하시면서 닦은 부지가 지금의 경기도청 자리인데요. 충분히 청년 창업센터를 유치하고 남을 공간입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십시오. 네,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김용남 의원께서 현역 의원으로 계실 때 2015년, 2016년 의정보고서를 봤더니 신분당선 연장선에 관해서 실제로 하신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건 어려웠기 때문에 못한 거고요. 정미경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려웠던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 국민들에게 조속 착공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에 대한 의견인데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간 것은 2014년 7월 30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 기준점에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간 이후에 당시 현역 의원 화성시 쪽의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다시 돌리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바꿔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다시 돌려달라고 기재부를 설득을 했고요. 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진행되는 도중에 2016년 4월 총선이 있었고 그때는 불행하게 제가 당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2017년 그러니까 지금 김영진 후보가 당선된 그 다음에 결과가 발표가 됐었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발표된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선으로 그
표시가 된 게 지금 최근에 발표된 안이고요. 요 붉은 선이 원래 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신분당선 노선도인데요. 이게 엉뚱하게 허벌판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의 위치가 지금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여기 설치되도록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 위치를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예, 이번엔 박예휘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 우리 팔달은 함께 어울려 사는 일상이 필요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지 않을 세상, 또 땀이 아니라 땀이 승리하는 세상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정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똑 닮은 우선순위를 가진 국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디에 집값이 오르고 또 어디를 개발하는 공약은 많이 없습니다.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누구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공약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또 사회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가 살기 좋은 팔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팔달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사회 주거의 대전환을 일으키겠습니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또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주택요금제라는 처음 들어보시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주택 매도차익 환수제, 또 연동형 보증금 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공공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발 디딜 틈 있는 세상을 열겠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건강을 챙기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국가주도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또한 명절 때마다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족도 보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아우성이 있는데요. 명절 때마다 그 장면이 뉴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시와 또 골목부터 동네부터 전국을 누비는 저상버스를 확충하여 생태 친화적인 도시, 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공공교통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라도 권리를 보장받는 자유로운 세상을 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촛불 청소년 인권법, 또 국가책임 탈시설, 이민사회 기본법,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등으로 차별과 혐오를 막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혁된 정치로 새로운 국회를 열겠습니다. 저 멀리, 저 높이만 있던 국회를 우리 곁에 끌고 오겠습니다. 제 공약은 국회 개혁과 관련된 저의 공약은 이렇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그리고 매월 1일 자동 개회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 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과 연동되도록 상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서 국민이 심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가 실망스러웠던 이유는 정치가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정치를 이용해서 행복해지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의 본질에 집중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키는 정의당 기호 6번 박예희입니다. 박예휘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질문 순서인데요. 김영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박예희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저한테도 질의해줬었는데 그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예희 후보께서는 이러한 N번방 사건이 나타난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각 당의 대처 방안, 그리고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적인 장치에 대해서라면 참 할 말도 많고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도 많고 저희 당 국회의원 윤수아 의원님께서 지금 후보님이시죠. 발의했던 계류 중인 법안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에 나와서 N번방 이야기가 나온다면 무슨 법을 만들겠다,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바라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기저에 깔린 우리 문화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지금 뉴스를 보면서 정말 헛헛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개개인을 악마화하고 또 굉장히 자극적인 드라마화를, 가해자에게 드라마를 더 씌우는 보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N번방은 그 방에 들어갔던 생산자, 유포자, 소비자, 소지자들을 악마화해서는 전혀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그냥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여자로 보이냐? 여자로 보이면 그래도 된다는 걸까요? 거기에는 정말 놀라우리마치 많은 좋아요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페미니즘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도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생길 때 비로소 이 N번방 사건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그 박예휘 후보의 공약 중에 주택 보유세 누진제에 대한 여러 그 공약이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그 폭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은 105%가 되는데 사실 자가 소유율은 전국 평균 60%, 수도권인 50%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가구 다가구의 주택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주택 보유세 관련해서 박예휘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주택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고요. 주택 보유세 누진제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더 강력한 정책들, 제 공약에 써 있는 공보물에 써 있는 공약들이 다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참 주거비로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소요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이 상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혹자는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냐라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사유재산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제119조 제2항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사유재산의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파는 곳 또 굳이 소유를 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에만 내 소득이 커지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경제사회가 아니라 좀 빌리더라도 임대를 하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때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주거정책에 다가가는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후보가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잠깐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아까 공공의료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게 영국식의 무상의료나 그런 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의 강화 정도의 수준인가요? 예, 공약에 대한 질문은 1분 30초 안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지금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이태리, 스페인 이번에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NHS,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무상의료와 그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나온 것이 좀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방역이 좀 전 세계적으로 또 회자되고 있고 또 많은 지원을 요청받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진단이 더 많은 확진자를 어쨌든 발견하게 해줬고 그 발견이 또 완치를 낳았다, 치료를 낳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진단을 받지 못해서 그 돈이 없어서 진단을 못 받는 분도 계시고요. 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한 분이 자가격리 조치를 당하고 받고 그리고 어겨서 추방까지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140만 원을 내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또 서비스를 공공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서 진단 못 받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또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내 건강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건강도 못 지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무상의료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공약도 동일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1977년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건강의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이 입증이 됐는데요. 지금 무상의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확진자의 급증 그리고 높은 치사율을 기록한 영국,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드리거든요. 그래서 무상 의료의 경우에 그 의료 수준 내지는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답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네. 의료 수준과 서비스의 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 주도하에 더 점검되고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을 함께 써서 그 세금으로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정말 정착이 될 때 조금 더 지금보다 돈이 없으면 좀 작은 병원 가야지 아니면 치료를 못 받지 돈이 있으면 더 좋은 병실에 또 더 오랫동안 내가 필요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이런 지금과 같은 돈이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국민이면 또는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 아프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이 저는 무상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증세 없는 복지가 허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몇 년 동안 증명이 되었는데요. 일단 내면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국민의 수준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각 개개인의 병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또 의료 인력이 또 돈이 되는 의료 진료 과목에만 머물지 않고 고르게 확대되도록 그래서 재난 시에 손 놓고 당하지만 않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후보의 공약과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답을 듣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호 간 질문과 보충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안정화 대책입니다. 주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월 16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등 서울 아파트값이 규제되면서 수도권 인근인 경기 남부권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담보대출 비율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자만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세 분 후보자 차례로 답변하실 텐데 김용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규제와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당 1억 원을 넘게 아파트 값을 오히려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그 여파가 지금 수원 팔달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수원 팔달구만 해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3억, 4억 이상씩 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새 아파트의 공급을 정부와 서울시가 다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공급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완화를 통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고 그 돈으로 새 집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렇게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가격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급합니다. 예, 박예휘 후보 답변하십시오. 네. 통합당 공약은 부동산 보유세와 또 거래세 완화입니다. 세금을 인하하면 또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거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집은 거래의 대상이기 전에 삶의 터전이기 때문인데요. 좀 주거하는 곳이라는 공간, 주택은 그런 곳이다라는 관점이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리자. 그래서 공급을 확충하자라는 것에 그 문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질문 시간인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다. 박예희 후보님께서 계속 답변을 정책이. 해주십시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최근 2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43% 정도 올랐고요. 경실련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 보좌진들의 집값이 평균 40% 올랐습니다. 상위 10% 사람들의 집값은 52%가 올랐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부자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 없습니다. 언제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누가 굶어 죽었다, 공과금 못 내서 죽었다, 또 생활고에 시달렸다, 월세를 못 냈다, 이런 뉴스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우리 이걸로 이 뉴스 보고서 마음 편할 사람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세입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기성 다주택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김영진 후보 답변하십시오. 예, 부동산 정책은 모든 정부가 사실은 가장 다루기 쉽지 않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소유자에게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확대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자기가 살 집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조치도 없습니다. 조정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주택자가 그리고 또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한 규제도 없습니다. 현재 규제는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투기 소유자들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를 해서 구매를 해서 투기를 통해서 차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TI와 LTV 정책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그리고 일가구 주택이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이사가는 얻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의 큰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실제로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평가 또 안정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후보를 상대로 나머지 후보들이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박예휘 후보가 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 김영진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박예휘 후보께서는 좀 전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임대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듯 버블 세븐 지역이라든지 서울 강남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서울 강남에 주택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투기 소유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들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박예휘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큰 방향성이 동일할 것 같습니다. 투기를 위해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자는 기조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가격에서 투기의 거품을 없애 나가서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꾼인지 실수요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질문도 가능할 텐데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양도계약 시에 실거주 목적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또 지혜를 모아서 조치를 강화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임대주택 보급은 또 주거 빈곤 문제를 겪는 계층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택이 살아가는 곳이고 보금자리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택이 언젠가부터 상품이고 또 거기서 돈을 남기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집 놓고 집 먹기. 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좀 끝장을 내야 좀 어떤 큰 결단력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전체적인 사회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최근 20년 동안
아파트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급등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과 규제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계속 아파트 가격을 오르게 만드는 실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예휘 후보 답변하십시오. 네, 동의하고요. 저는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문제라기보다는 항상 빠져나갈 틈을 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풍선 효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의원을 지내신 두 분님께서도 정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수용성 중에 하나가 수원이 되고 또 그중에 먼저 조정지역 대상으로 선정된 팔달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진 후보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용남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박 후보님이 규제에 빠져나갈 틈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김영진 후보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억제 정책이 19번이 실시됐습니다. 최근까지 19번째 그 대책이 나왔는데요.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세금과 규제 일변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제는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주택과 아파트를 경제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이 문제를 대처했던 부분들은 최경환 부총리 이후 사실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산업적인 부분과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IT, BT, AI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 자본들과 사회적인 부가 몰려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어렵지만 그 방향을 경제정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정책을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내서 집 사라는 것이 하나의 트레이드가 됐었고 그것이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이 부동산의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정책의 큰 방향들과 경제의 건전성 자체가 흐트러질 수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부터 2017년부터 그런 문제에 관해서 공급만 무작정으로 늘리는 방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규제와 세금, LTV, DTI의 규제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면서 실소유자에게는 대규모 단지를 통해서 임대주택과 아파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펼쳐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예휘 후보 질문하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참 주택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진짜 그런 방안들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답변도 사실 지금의 기준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조금 더 확고한 대책 또는 이제 주택 투기성의 주택 양도하고 남은 소득을 이제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정책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요 105%입니다. 즉 가구 수 대비 주택의 전체 수는 전체가 1인 1채가 소유하게 되면 넘어나는 그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구 보유 자가 보유 가구는 전국 평균 60%이고 수도권인 경우는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수도권은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많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주거의 수단으로 보고 그것을 새로운 부나 새로운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쓰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 주체들이 이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나 부동산 시장에 풀리는 자금들이 조금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투자가 돼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좀 더 과감하게 많이 제공을 하고 서민주택을 대단위 단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새로운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강남과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풍선 효과 부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용남 후보가 질문을 받아야겠습니다. 박예휘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질문을 일찍이 드려서 아마 이 내용을 짐작하고 계실 텐데요. 아까 시간을 좀 썼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것과 주택이 안정화되는 것, 이것에 좀 상관관계와 또 좀 구체적인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양도소득세, 우리가 일정 금액이 넘으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다가 파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제한 남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살던 집만큼 그 정도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아무래도 금액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보유자들이 웬만하면 집을 내놓질 않습니다.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기 전에는 집을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매매가 되는 가격이 그 단지 아니면 그 주변 동네의 아파트 가격으로 그냥 정해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공급을 이렇게 틀어막아갖고는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다 용이하게 주택을 사고 팔게 함으로써, 이거는 물론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등록세,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들어가는 단계에서의 세금도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야만 주택 공급이 사실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만을 주택 공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면 역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영진 후보 질문하십시오. 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모든 게 다 서울 강남 아파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그를 통한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러한 주택 정책 속에서 강남으로 집중되고 있는 아파트의 집중 현상,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김용남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또 강남에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살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서울 강남 못지않은 주거 지역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교육 환경입니다. 좋은 학교, 또 좋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 가격 내지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인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해결책으로는 저는 온라인 교육의 강화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학원, 이렇게 학원에 가서 학원 강사와 얼굴을 맞대고 하는 학원 교육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적인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다 활발하게 수준 높은 온라인 강의를 많이 제공함으로 인해서 강남에 꼭 살지 않더라도 이곳 수원 팔달뿐만 아니라 저쪽 경상도 전라도에 살더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면 전국의 모든 국민이 강남으로 몰려드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들의 다양한 견해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혹시라도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이 순서를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박예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혹시 질문을 드려도 되는 시간인가요? 마무리 발언 발언이요? 2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 두 가지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텔레그램 N번방입니다. 지금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서로 비례, 위성정당, 위장정당을 만드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도대체 누가, 어떤 정치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서로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 또 사회를 믿을 수 없는 불신, 우리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연결이 우리가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정치가 말해야 합니다. 정치는 의석 계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의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줄어들 걸 알면서도 반칙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반칙과 꼼수를 써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대 정치, 거대 양당들의 정치 두 정당이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다. 오직 원칙을 지키는 정의당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호6번 정의당 박예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 권리, 또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정치가 외면해왔던 우리들의 잊혀진 권리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칙하지 않는 단 하나의 정당, 정의당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8달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영진 후보입니다. 2016년 여러분께서 김영진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2016년 8달구에 시작된 변화를 김영진이 더 발전된 8달로 만들겠습니다. 신분 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 8달 경찰서 조속 완공, 교육 환경 개선, 수원 화성의 성역화 사업,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 사업, 저 김영진이 더 큰 8달을 위해 해내겠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김영진은 4년 동안 본회의 상임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8달 구민의 대표로서 떳떳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8달 구민 여러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만들어진 상황을 이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넘어 이제 경제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고방식, 정치 방정식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큰 정치적 상상력과 결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재난안전지원금, 논쟁할 때가 아니라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서 국민적 위기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김영진은 코로나19로 빚어진 위기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김영진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더 큰 8달, 안전한 대한민국, 든든한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더 발전한 8달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달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용남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8달 국민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불과 6개월 전에 우리는 민주당 정부의 억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1번 찍으십시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적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대통령하고 가깝든 아니면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기호 2번
김용남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표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합리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에게 억지를 부리고 막무가내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정치를 또 한 번 용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그런 억지를 참고 지켜보기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한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부 들어서 한 번도 경제 상황은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정치 권력에게 너무 큰 먹잇감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 기호 2번, 능력이 검증되고 일할 줄 아는 후보 김용남입니다. 긴 시간 토론에 정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세 분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낄수록 더욱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 4월 15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8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수원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